제주도에 주말 동안 예. 가셨다고요? 지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네. 오늘 또 창원 넘어야 돼가지고 하루 더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근데 뭐 아유, 제주도 좋더라고요 또 역시나. 제주도.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제주 관광객이 유지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다들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 오십시오. 네. 제주도. 결국 일본의 방류를 막기는 쉽지 않아요. 이 일본은 이미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고. 아, 우리는 못 막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네.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일본 또는 또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 방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해 당사국이라 할 만한 곳은 근접한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중, 일, 뭐 대만, 러시아 뭐 이 정도까지가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앞서서 이제 이것에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불만인 이제 국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좀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확률론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세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 날 확률 이런 거 하면 거의 극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전에 우려를 해가지고 여러 안전장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먹거리에 대한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 같은 경우 아무리 잔류 농약이 없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기농 찾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생선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어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식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리스크라는 거죠. 네. 이제 사실은 국가 간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긴 인터벌로 다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옛날에 산성비 문제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유럽의 주요 공업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배출가스가 다른 나라에 날아가서 뭐 이렇게 산림을 황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한 협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한 몇십 년 걸려 3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외에도 우리 잘 알지만은 우리가 황사가 이렇게 심했지만은 그 이후 미세먼지라고까지 이제 문제가 확대된 것은 중국이 공업하면서 중국에서 날아온 것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이게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소 정치적으로 흘러가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주 원인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 특히 국가 간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뭐 중국에서 날아온 것보다 한국에서 날아온 게 많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대중 외교에서 점수를 잃는 지점이 있었고 지금도 대일 외교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국민들 물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건 최대한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시찰단이 가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어디서 벙쪘냐면요. 시찰단을 비공개 명단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깜깜이 시찰단이라 불렀죠. 아니 그분들은 저는 솔직히 저도 제 친구들 중에 과학자들이 많지만은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을 얘기하려 그러면은 이름 걸고 하는 겁니다. 네. 명예를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국민 여러분 제가 과학자로서 쌓은 명예가 있는데 봤더니 안전합니다. 아니면 봤더니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 지금 정치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익명 인터뷰만 해제껴가지고 지금 당이 황폐화된 것처럼 이제 이 정부에서 그 검증까지도 익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신뢰사회라는 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봐요. 이제 결국 국민의힘이 지난 1, 2년 동안 거의 당정일치한답시고 굉장히 획일화된 이제 체계를 구축했는데 예. 이런 겁니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건 특히 여당은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인 게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우선 그 안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존재가 국정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스스로의 지형을 좁히는 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을 뒷받침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텐데 그럼 예. 그 역할을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안 좋은 점만 같이 계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역할 재정립에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은 많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만드는지 이런 과정이 생략됐을 경우에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선출된 왕을 한 명 모시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여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나 느꼈던 유혹, 어느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어떤 당정 일체 허상
이라는 걸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보통 어떻게 됐냐면은 집권을 연장하지 못했죠. 재집권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균형과 견제를 이제 더 내세워서 여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그 국민의힘의 모 최고위원 또 한 분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윤리위 갖고 계속 흔들리는 것 자체가 누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문화인지부터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리의 가장 아픈 분이 우리 이준석 어이가 대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분까지 최고위원 하나가 윤리위에 제소되면은 지금 전당대회 한단 100일 만에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이 지금 윤리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건데 지금 정당의 이런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 실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반감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선거를 지휘해 본 경험이 없는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상 선거를 기획하겠다 선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어떤 수사를 기획하는 것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거를 기획하는 건 완전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모든 전당대회 때 보면 개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속어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지선다형 풀 때 보면은 답안인 거 3개 제기고 나면 1개 답안입니까?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 출마하고 싶은 사람 다 속된 말로 표준어입니다. 조져가지고 이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남겨놓고 그게 윤심이다 이래가지고 당선시키는 건데 총선 때도 그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박근혜도 못한 일을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대표할 시절에는 본인이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하시던 분이 나중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다 속어법으로 제거하고 뭐 백성만 남아도 되니까 나랑 친한 애들만 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도 글 썼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무기는 동정심이었어요. 연민이었어요. 그 50대 60대 연민이었는데 연민이란 것을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적표라는 건 정말 초라했거든요. 총선 때 보면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뭐 불쌍해 보이는 분은 딱히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표를 가져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허성무 시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아주 가볍게 그렇게 추측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확신합니다. 아 추측이 아니라 네. 확진이다. 왜냐면 제가 제가 몸조심인 거예요. 예, 검수한박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검수한박 때 있었던 일을 그냥 반추해 보면요. 그때 원성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때 그때 이미 그 당시 인수위 시절이죠. 인수위에 소통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케이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가지고 또 어디 다른 소리 듣고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처음에 합의를 해줬을 때는 그것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이 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뭔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여당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거의 다 말 바꾸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당정일체라는 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당이 폼나는 역할이 절대 없습니다. 예, 말 뒤집는 역할 당이 다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이상한 거 뭐 TF 만들어가지고 외교하고 나면 그 와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는 역할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당을 무시하는 행태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에 또 한심한 건 뭐냐면은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당 입장에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거든요. 아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예를 들어 이런 외교 활동 이런 걸 해가지고 뭘 하면은 그 전에 당 지도부도 공유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면 미리 사전에 좀 대비하고 이런 게 되는 건데 이 뭐 다 지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중에 뭐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다 이런 역할 같은 거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런 폼 안 나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당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용산에서 이럽니다. 당이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주도하겠다 이래요. 이상한 거 시켜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사실 위정자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들이 계속 빠지는 함정인 게 옛날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배신자 프레임 걸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걸렸냐면요. 그 연금개혁 합의해줬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연금개혁 합의할 땐 또 별말 안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저거 배신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구한 보수정당의 대통령의 여당 뒤통수 치기 이거는 참 빠지고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못 벗어나면 선거 집니다. 그냥. 저는 이 싱하이밍이라는 분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대표였을 때 인사 오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해봤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분인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정 관계에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이고 또 중국 외교관들이 때로는 이제 자의적으로 많은 걸 해석해가지고 밖에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도 결정적으로 이제 외교 무능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굳이 가가지고 여기에 아니 당대표 예방하러 오면 그때 뭐 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중국 음식 좀 대접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해줄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듣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앞으로 어떤 역할 하시겠습니까? 외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린 게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그리고 의원 외교라는 것도 실종됐고요. 의원 외교 그럼 다들 가가지고 그냥 놀고 오는 것이 돼버렸지 실제로 성과를 내긴 되게 어렵거든요. 결국 대통령 특사나 이런 걸 받아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역할이 생기는 거지. 근데 외교를 잘하는 나라들이라 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력이 뒷받침되긴 하지만은 상원 외교위원회 이 정도면은 하나하나가 외교부 장관급의 영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이 우리 정치는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으로는 여러 공격받고 지탄받을 일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그런데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선거 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기축통화국이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김포공항 없애버리겠다 뭐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런 외교적 어떤 좀 약간 실수까지 하면서 이 유능 이미지가 빠져버리는 게 굉장히 민주당에는 좀 아픈 지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그러니까 제 감히 이제 제가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그런 큰 지도자들 보면은 유능해서 뽑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에서 뽑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굳이 섞어보자면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도덕적인 기대감보다는 유능해 보인다 이미지가 주요했고요. 박근혜, 문재인 이런 분들은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예, 그런 어떤 도덕적 이미지가 많이 가미했던 것이고 이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한 분은 뭐 행정에 있어서 한 분은 또 이 수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유능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체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둘 다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뭐 기획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마음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회 정화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 당연히 특혜 채용 이런 거 있었으면 이거는 뭐 처리해야 될 영역이고 이건 비판받아야 될 영역이지만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 한다고 이제 막 계속 이제 공격했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소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해 보이고 저는 이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가 빨리 감사를 받아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민영 방송사 위주로 해가지고 방송 진행자들도 많이 교체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잘 나가던 방송이 갑자기 진행자 교체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송계에서 느끼는 압박이 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에 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제가 대통령하고도 얘기해봐도 예전에도 보면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성군인데 언론 놈들 때문에 내가 안 돼. 이건 많은 사람이 빠지는 유혹이지만은 보통 거짓말이거든요. 예, 언론은 뭔가 증폭기의 역할이고, 예, 언론이 소리를 크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음치를 가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명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합성과 AI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확성기의 역할만 하는 곳이다. 보통 조금의 어떤 언론의 생각을 가미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박치의 음치인 사람을 가수로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하죠. 알겠습니다.